자, 그럼 오늘 내드린 문제 일단 보고 간단하게만 보고 1번은 전속중개계약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안하면 업무정지고요. 안했다고 해서 전속중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상 제재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3월간 보존이 아니라 3년간 보존입니다. 3년 보존이라고 3월 보존이 아니고요. 4번은 개업공개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만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인적사항이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점수 안 나와도 이걸 오늘 정확하게 왜 틀리는지를 검토해 본다면 큰 수확이 있는 거라고요. 아마 100점이 다 나오신 분은 별 수업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100점이 근데 한 분도 100점 나오신 분은 다행스럽게 없죠. 그러면 한 개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좀 헷갈렸던 걸 확실하게 알면 그게 좋은 거라고요. 지금 점수를 공개하는 거는 절대로 모욕감이나 이런 게를 주려는 게 아니라 저는 누가 몇 점 받은지 전혀 몰라요. 다 잊어먹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가슴속에는 깊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마 좀 더 자극이 돼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지, 포기할 것 같으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면 와서 말해요. 그럼 시험도 안 보고 공개도 안 할 테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자,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의뢰만 했다고 10군데 의뢰했다고 위약금 10번 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팔려야 되죠. 계약이 성사돼야 되죠. 그냥 다른 데 내놨다고 위약금 무는 건 아니에요. 내놔가지고 계약이 성사돼야 돼요.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아까 답이 2번이라고 했죠. 3번이라고 했죠. 3번.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해도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아까 3번이라고 말했죠. 이거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계산하는 문제, 공인중개사법도 계산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돼요. 중개보수 나오고 이거 전속중개계약 이것도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답 3번이고요. 그냥 틀리고 찍었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물어보고 이해해야 돼요. 3번에 답 3번. 4번은 답은 1번이죠. 확인 설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 했는데 상태에 관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의뢰인은 거절할 수도 있죠.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한 요건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이게 지정 요건이죠. 4번인데 1번은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다 가능합니다. 자연인이 가능하다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개인이 사망했다는 말은 개인이 지정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은 운행규정을 미리 정하여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행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수수료 안 냅니다. 이거 지정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15가지 제가 수수료 말 많이 했죠.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정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든지 휴폐업신고 이런 거는 수수료 안 내죠. 인장 등록할 때 수수료 안 내요. 문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내놓고도 좋은지 안 좋은지 알거든요. 5번에 4번이 답이고 5번은 거짓 정보 공개하면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 받을 수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다 받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요. 그래서 5번의 답 4번이고요. 아까 6번 질문 많이 하셨는데 답은 일단 5번이고요. 1번은 설명하였으나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이고 이게 개업공개사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안 했다면 구체적 기준은 400만원 과태료라고 했죠. 1번 그래서 왜 틀렸어요? 1번은 그렇죠. 잘하시네. 이제 자격정지는 오직 시도이사만 하니까. 2번은 소속공개사가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까지 작성한 물건에 대하여 소속공개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공개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공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3번 소속공개사가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가 작성한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만 하면 안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4번 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4번. 의외로 4번이 맞네요. 5번까지 가기 전에 한 번은 걸리네. 그 4번 중에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문제 출제 패턴이 옳은 걸 골라라 하고 거의 답이 5번이면 가장 어렵습니다. 5번 가기 전에 하나 걸려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답이 4번이면 5번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다 틀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4번 소속공개사가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법조문 어디에도 보면 확인설명서 작성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명 및 날인은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라고 돼 있어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확인설명하거나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게 당의 업무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당의 업무는 수행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확인설명은 소속공개사가 했다 하더라도 확인설명서 작성은 개업공개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가 설명을 했거나 또는 설명서 작성을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민지씨 이해돼요? 민지씨라고 해서 이름은 예쁘네요. 이름도 알았어요. 이름도 근데 또 예명 가명 최근에 지은 것 같아. 부동산 하면 이름 다 바꾸더라고요. 우리 집은 전부 민자, 진자, 정자, 달자, 말자 이런 건데 뭐 누나도 소현으로 바꾸고 아예 바꿔버리더라고요. 호적에. 요즘은 웬만하면 바꿔준대요. 그 변호사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저한테 오면 개명 그 사유서만 하나 적어내면 돼. 그 너무 고통받고 있다 뭐 이런 거 사유서 하나 적어 그것만 써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제가 하도 해달라는 사람 많아가지고 샘플 하나 적어놨어. 뭐 이름 법정 서식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자기가 그냥 적으면 돼. 왜 이걸 개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판사가 볼 때 좀 어느 정도 바꿔야 되겠,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써놓으면 된다고요. 그런 거 말하면 돼. 뭐 큰아버지가 그냥 면사무소 가서 원래 하라는 거하고 다르고 엉뚱한 걸 해놔가지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다르다. 그런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적어도 되고 웬만하면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신성일이는 이름이 뭐예요? 뭐요? 강신성일이죠. 원래는 아니었는데 뭐 다른 거였는데 아무도 그 국회의원 나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신성일만 알고 있고 그래서 성은 강씨니까 그냥 예명을 신성일이 이름이에요. 신성일이가 이름이고 성은 강씨라고요. 그 국회의원 하면서 그렇게 바꿨죠. 원래는 아마 강머식이 다른 거였는데 웬만하면 다 바꿔준다고요. 자, 그래서 답이 6번에 5번입니다. 7번은 옳은 것은 확인설명서에 거래 예정 금액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의뢰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가격, 가액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의뢰 금액, 의뢰 가격, 의뢰 가액 같은 말이라고. 가액, 가격, 금액은 특별히 구분의 실익은 없어요. 거래 금액이나 실제 거래 금액이나 실제 거래 가격이나 거래 가격이나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의뢰 금액은 호가입니다. 호가.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입니다. 의뢰 금액입니다. 1억 받아달라, 2억 받아달라,
제가 분양가 4억에 분양받아가지고 제가 8억에 내놨거든요. 처음에 분양받자마자. 그런데 나중에 8억 5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호가 올리려고 일부러 작전 세력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팔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4억에 분양받아가지고 8억에 팔아달라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접수 받아요, 안 받아요? 접수는 받아요. 사장님, 이 3년 안에는 팔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8억까지 가려면 한 3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호가 부르는 대로 부르는 게 호가예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 그 서식에 보면 을의 가격을 적는다고 돼 있어요. 서식에. 근데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학개론에서는 이게 2차적 평가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3차적 평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거래 예정 가격 일종의 시세라고. 시세.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시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정 가격 곱하기 보수 요율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제기사항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때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금액 또는 실제 거래금액을 적는 데는 거래계약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물계거 인권조 화계약 같이 시작. 거래금액이 이게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시작. 여기는 대금지급관계. 이게 실제 거래 대금이에요. 대가리는 다 달라. 여기는 여기는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액 신고 매개 소종면 실조중 자입 시작. 10가지. 여기는 실이에요. 실. 대가리는 다 다른데 이게 실제로는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 다. 자, 그래서 7번에 1번은 틀렸죠? 2번은 등기된 상가의 임대차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등기된 거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따로 있죠? 그래서 틀렸고 이게 서식 보셔야 돼요. 서식. 확인설명서 서식. 3번 가등기 가압류는 갑구 봐요? 얼구 봐요? 어디 봐야 돼요? 그럼 얼구 봐야 된다. 그럼 맞는데? 틀렸죠? 3번은? 갑구, 얼구 모두 다 봐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얼구 봐야 돼요. 해당구 상란을 다 봐야 돼요. 무조건 갑구 본다, 얼구 본다, X라고요. 4번 비선호시설은 중개상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것을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다. 네, 비선호시설 좋아하지 않는 거 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의 낙골당, 화장장 이런 거. 우리나라는 이런 거 낙골당 비선호 시설이라고 해서 싫어하죠. 이런 거 길가에 있거나 주택가에 있으면. 일본은 보통 개인 집 안에 있고요. 보통 시내에 다 있잖아요. 그 뭐 그냥 절에 많더라고요. 사찰에. 일본은 신사가 20만 개가 넘더라고. 신사. 뭐 야스쿠니 신사인가 이런 거 있듯이 그 기독교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부 우리 기독교 뭐 목사님들이 일본은 기독교를 안 믿어서 지금 지진 나가 다 침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동양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이 기독교 전파된 지 지금 1600년 1500 뭐 지금 한 400년이 넘었어요. 400년. 그래도 없어요. 교회는 못 찾겠더라고. 1%더라고. 1% 믿는 사람이. 일본 같은데. 중국, 홍콩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태국, 뭐 필리핀 없죠? 기독교 한 명 넘는 건 아닌데 1% 미만이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문화를 빨리 흡수한다는 얘기. 다른 나라 문화를. 그 이 비선호 시설 이것도 문화적 차이라고.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비선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걸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서식 보셔야 돼요. 확인설명서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기본서도 가지고 다니면서 서식 보셔야 되고요. 5번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고 고지한 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빈칸 채워놓으면 빈칸이 있으면 무조건 확인설명 위반이에요. 빈칸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만약에 고지를 했는데 거짓말로 고지했다. 잘못 고지해도 했다고 개업공개사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100% 개업공개사가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고지 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묘가 뭐 몇 개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안 적으면 되냐? 아닙니다. 다 적어야 됩니다. 빈칸을 채워놓으면 일단 확인설명 위반이래요. 빈칸은 채워놓으면 안 된다.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게라도 적어놔야 된다고. 만약에 그 빈칸을 채워놓으면, 왜냐면 빈칸에다 다른 걸 적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8번 5번이 답이죠. 판례입니다. 판례라서 긴데요. 개업공개사가 청량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죠. 정확하게 지적도 하고 맞는지 청량까지 할 의무는 없다. 8번에 5번이고 9번은 오히려 이렇게 긴 게 쉽죠. 오히려 긴 게. 판례니까 말을 안 꽈놔놓으니까. 9번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금인 신청할 의무는 없죠. 금인계약서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 금인계약서에 기재는 되어야 하지만 금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고요. 금인 신청은 거래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번의 1번은 원본 보존이 아니고 4본 보존입니다. 4본 보존이고 2번은 농지에 해당해야 하네요. 이거 지금 농지에 해당하냐고 안 하냐고요. 가수원이 가수원은 농지가 전답가수원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고요.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니죠. 지적법상 전답가수원은 무조건 농지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고요? 에? 뭐라고요? 뭐가 틀렸어요?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죠.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지만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미리 받는 건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라고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받는 건 아니고. 3번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개업공개사 갑이 구리시장에게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는 첨부 안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매매계약서 첨부 안 하잖아요. 어렵나요 이 문제? 10번 개업공개사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매도인 A가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개업공개사 갑은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였는 바, 이 경우 A에게만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가 요구한 사람이잖아요.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가 들어죠. 요구했다고 따라서 하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개업공개사도 처벌받죠.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의 과태료 요구했든 안 했든 요구했다고 사람 죽여달라 한다고 죽이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받죠? 똑같아요. 거짓 신고하라고 요구해도 그 요구에 응하면 처벌받아요. 어쨌든 요구를 했든 안 했든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라고요. 답 4번이고요.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은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의제되는 게 아니고 신고는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3가지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에 약한 것 같더라고. 10번 11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을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시라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개사이므로 신고서는 반드시 의무자가 직접 제출해야 된다. 대리인이 해도 되죠.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리인이 해도 되잖아요. 3번 국내 토지에 대하여 내국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의 체결된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맞고 상대적으로 요 중에서는 4번은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죠. 처벌받잖아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신고한 사람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지만 무효는 아닙니다. 거짓 신고를 한 신고 의무자는 행정질서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질서벌이니까 이건 맞죠? 무효는 아니라고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전자문서도 또 가능하잖아요. 전자문서. 답 3번이고요. 12번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주택거래 신고나 부동산거래 신고 모두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자일 때 소속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개업공개사의 인감증명과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인감증명, 위임장 필요 없죠? 그냥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둘 다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신고필증 즉시 교부해야 되고 행정수수료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안 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정정신청, 해제신고, 변경신고 다 가능한데 주택거래 신고는 정정신청밖에 없어요. 해제신고, 변경신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15일 이내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는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4가지입니다. 신고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인데 주택거래 신고는 오직 6억 초과하는 아파트만 해당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하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매매, 교환, 판결 이런 거 대가성 있는 거래는 주택거래 신고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주택거래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차이점 비교하는 게. 13번 옳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금인받은 것으로 되나 허가받은 경우 사전 허가이므로 금인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데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드린 그 프린터 읽어봐야 되는데 또 제가 말 안 하면 잘 안 읽어보니까 그 처음에 있는 별표에 있는 거는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부과 등등 모두 다 누가 한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다. 6번, 7번. 다만
자격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는 것, 그 다음에 자격정지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죠. 이 6번, 7번은 직접 명문 규정은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행령 28조에 보면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통보받은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및 또는 있는데 및 또는 및 또는 중에서 26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 2의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및 교육 내용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계약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고하고가 아니라 하거나입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중요한 지문이죠. 26번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둘 다 받아야 되죠. 밋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둘 다 받아야 되죠. 소속공개사도 받고 개업공개사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24번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시도의사만 실시했거든요. 올해 또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26번까지 있고 27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소속공개사 다 하는 게 아니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되죠. 업무를 수행했든 안 했든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자격증을 사무실에 게시는 해야 되죠. 근데 서명 및 날인은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소속공개사 성명을 간판에 적을 필요 없습니다. 간판에 적을 필요 없죠. 게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간판에 적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 소속공개사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성명 전화번호 적고 소속공개사 전화번호를 하나 더 추가로 적는 건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더 추가로 적어 놓으라고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빼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모든 서류는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나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뭐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든지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모두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자 그러면 88페이지 88페이지 거기 양가로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그 기권 다시 메뉴에 있는 그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9가지 같이 시작.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입니다. 번지수까지 적는 게 소재지죠. 근데 공동주택은 소재지까지만 적으면 안 되고 동호수까지 적어야 됩니다. 동호수까지. 단독주택은 단다, 다공,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요건 공법, 중개실무, 민법, 학개론까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총리공간 이런 거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중요한 거는 이 다자 돌림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나 다중은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다중이나 다가구는 동호수 안 적어도 되는데 다세대인 경우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설명을 해야만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동호수까지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에는 첫 대가리, 부호, 약호로 쓰는데 이 중에서 첫 대가리를 안 쓰고 차문자 이음절을 쓰는 것 딱 4개입니다. 천원, 차장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요거는 두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천원, 차장 시작. 만약에 실제 지목하고 공무상 지목이 다르면 둘 다 적으면 돼요. 실제 지목은 무엇이고 공무상 지목은 뭐다, 이렇게 둘 다 적어놓은 게 좋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적을 때. 시골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데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지목이 변경됐으면은 실제로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원칙은 지목 그 건축 허가를 받고 있으면 다 대지로 이미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죠.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 경우 둘 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미터법을 쓰면 됩니다. 88페이지 맨 밑에 면적은 미터법이다. 평이 아니고 미터법이다.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다. 아직도 닥터 아파트 같은 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3.3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시세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평당 얼마다 이 말이죠. 옛날에 평이라고 썼는데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평이라는 걸 척관법을 상업용 목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경찰한테 음주운전 단속 걸리는데 술을 얼마 먹었냐 했는데 막걸리 한 대 한 말 먹었다고 해가지고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과태료 받았다고도 하던데, 그 농담이고요. 어쨌든 1리터 먹어야 됐다. 미터법을 써야 됩니다. 미터법. 척관법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면적 말할 때 말로는 뭐 몇 평 몇 평 하더라도 계약서 적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 제곱미터로 적으면 되겠죠. 그 뭐 33평 35평이라고 하는데 보면 전부 85제곱미터는 없어요. 전부 84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84점 몇 제곱미터. 왜냐하면 허용 오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터법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가장 우선이고, 청량을 안 했다면 이 공무상 경계가 우선이고요. 나무 땅에다가 여기다가 담장을 쌓아두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상 경계가 중요하고요. 만약 실제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더 우선이 되겠습니다. 실제 경계 이렇게 나오면, 보통 시험에 실제 경계 이렇게 나왔다면 그거는 현실적인 담장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청량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몰라도, 그러면 실제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공부가 더 우선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이고요. 지세, 경사도인데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건축연도, 용도, 방향, 토지 등급이 있는데 방향은 공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토지 등급도 95년도까지 나타나고 96년도부터는 토지 등급을 안 하고 지금 공시지가가 도입됐습니다. 96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급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게 출제됐어요. 그게 방향, 건축 설비, 노후 정도, 이런 것은 건축물 대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향, 설비, 노후 정도 이런 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양가로 3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양가로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것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에 들어간다는 것만 일단 알면 되고요. 5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이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고 3번 4번 상태, 내외부 설비 상태 이것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양가로 6번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동그라미 기억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성간주의험으로서 확인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A번에 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기사항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등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증으로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는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해야 된다. B번에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 권리증, 등기 필정보, 지금은 등기 권리증을 등기 필정보라고 하죠.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언제 확인해요? 잔금 치르는 단계에서 보통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 하잖아요. 계약서 쓸 때 확인해야 된다고요. 남은 물건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지금 간혹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남은 거 팔아먹는지. 니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지 여부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 대리권을 받아왔다고 하면 본인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그러면 그 병원에 입원했어서 전화 못 건다 이렇게 하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리인들이 팔아먹는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리인들이? 대리권 받아가지고 거래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는 거는 거의 잘 없더라고. 잘 없기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전세 같은 거는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매매도 물론 합니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무서워서 처음에 중개할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의가. 근데 남편 회사 가고 없는데 5시에 와가지고 손님이 임차인이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겠다 하는데 그럼 남편이 뭐 인감증명하고 이런 걸 맨날 떼놓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류 지금 5시면 또 동사무소 문 닫을 시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 5시에 문 닫는다고 보고 6시에 닫는지 5시에 닫는지 모르겠는데 문 닫을 시간에 가면 6시에 닫으면 10시 5분에 왔어요. 임차인이 6시 5분에 왔다고요. 보통 부동산은 한 8시 넘어야 퇴근하죠. 대전은 몇 시에 퇴근해요? 7, 8시? 우리 동네는 보통 8시에 퇴근하고 지금 제가 사무실 개업한 데는 10시까지예요. 10시까지. 무보정 월세 중심이어가지고 낮에는 손님 없다 밤에 퇴근하고 많이 와요.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늦게 와가지고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대리권 남편은 회사 가서 아직 뭐 잔업한다고 안 오고 부인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대리권 서류도 아무것도 안 떼놨는데 계약해야 돼요? 말아야 돼? 내일 서류 가져와서 하자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한다고? 내일 한번 다른 데 가버린다고. 옆집에 가가지고 그냥 다 계약하고 없어요. 내일 오라고 하면. 현실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냥 본인한테 전화 통화만 해보고 녹음을 하면 돼요. 지금 부인하고 계약 체결해도 되겠죠? 하면 아, 예,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그 대리권 준 거죠. 부인이 지금 저 사모님 오셨는데 계약 체결하러 해도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대부분. 그러면 그 녹음해놓으면 돼. 휴대폰도 다 녹음되잖아요. 요즘은 사무실 전화도 녹음되고 그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다 듣게 하라고 그 저기 임차인한테 그래놓고 그럼 서류는 인감증명하고 서류는 나중에 떼주셔야 됩니다. 하면 아, 예, 알았어요.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꼭 민법에서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의사표시를 안 했다 딴소리 할까봐 받는 거잖아요. 서류를. 그 보통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대신에 계약금을 입금시킬 때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게 좋겠죠. 남편이 명의로 돼 있으면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남편 통장도 헌 통장을 가져오라고 돼. 통장 보통 지금 개업공개사들은 통장 번호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통장 복사해달라 해야 돼. 맨 앞에 페이지. 안 그러면 통장 가져오라고 그래. 그냥 통장 가져오기 힘들면 맨 앞에 장 복사라도 해주고, 복사 못하는데 복사기 없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세요. 카톡 안 되면 문자로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보내보면은 계좌번호에 보면은 발급 날짜가 나오고요, 발행 해차가 나오고 또 연결 계좌가 다 나와요. 어디 뭐 청약저축 통장 빠져나간다, 대출이자 빠져나간다 이런 게 다 첫 페이지에 다 나와 있죠. 가장 위험한 거는
발급된 지 얼마 안 된 통장, 새 통장은 좀 위험하다고요. 금방 한 번도 거래 안 한 새 통장 오늘 만든 거 있으면 이런 통장에는 입금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통장 좀 복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요. 사기꾼들이 다 새 통장 만들어 오잖아요. 지금 나무 통장 위조해가지고 그 은행 가서 만들어가지고 그 조심하시라고. 한 번만 그런 거 걸리면 부동산 못합니다. 그 소송 한번 휘말리고 나면 질려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손님 보는 게 무서워가 받기가 싫어요. 그럼 내 의심해가지고 막 그러면 계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처음부터 사고 안 나게. 이렇게 말하니까 현업에 있는 분이 나 이때까지 해도 사고 한 건도 안 났는데요. 이렇게 하되 안 나는 게 당연하지. 한 건 사고 났으면 부동산 못해요. 중개가 무서워서. 지금 우리 확률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거 뭐 메르스인가 이거 죽은 사람 몇 명이에요? 뭐 4명? 4명이면 5천만 국민 중에 4명이면 로또 걸릴 확률보다 더 낮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학원도 안 나오잖아.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무서워할 거는 안 된다고요. 죽고 사는 건 제가 볼 때 운명이에요. 저는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고 날 확률을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조심은 해야 된다고. 우리 그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묶은대리, 협의에 묶은대리를 주의해야 된다. 특히 그 매수 대리인하고 매도 대리인하고 누구를 더 조심해야 돼? 팔아 대리인 중에서 매수인을 대리한 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 매도인을 대리한 대리인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팔아먹는 게 사는 거야. 대리인이 산다는 거 뭐 사는 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돈 내놓고 사는데 뭐 애인 이름으로 사주든 말든 명신탁인지 아닌지 그 모르면 되죠. 그냥 사주나 보다 이렇게만 알면 되지. 명신탁인지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요. 매수인은 별로 중요시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다 매도인, 임대인을 대리하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팔 사람은 그냥 팔라고 내놨는데 살 사람은 갑자기 와서 사겠다 이렇게 한다면 갑자기 와서 사겠다 또는 임대차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리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부인이 오면. 정부인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개업공개사가 대리하면 돼. 일방 대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럼 제가 대리해서 계약서 쓰겠습니다. 서류는 해주십시오 해놓고 녹음해놓고 대리인 개업공개사 이름 적어도 돼요. 계약서에. 그리고 난 입금은 제 통장으로 받는 것보다는 매도인 통장으로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되겠죠. 너무 겁먹지 말라고요. 통장 돈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돈 들어가 놓고 나는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통장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이 안 가르쳐 줬으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녹음을 안 해놨다더라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통장번호를 남은 통장번호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리권을 안 줬으면. 그 통장으로 입금시켜버리면 거의 사고 안 나요. 헌 통장으로,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1억 서울에서 실제 있었던 일 1억 1천만 원에 11억인데 매매 대금이 계약서 쓸 때 계약금 1억 1천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오늘 1천만 원만 주고 내일 1억 더 입금시키게 이렇게 해놓고 내일 아침에 입금시키려고 하니까 통장 말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입금이 안 돼. 그리고 왜 전화해보니까 계약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1천만 원 물려주고 1천만 원 받은데도 1천만 원 더 못해 2천만 원 주고 계약 깨자. 판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1억 1천만 원의 배액을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계약서 적기는 계약금 많이 적어놓고 오늘 돈 없다 그러면 있는 대로만 주고 가세요. 나머지는 내일 입금시키세요. 그렇게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처분 능력 확인입니다.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는지 매수인, 매도인 다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확인은 뭘 보고 확인해야 돼요? 주민등록증을 봐야 되겠죠. 등본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얼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개 확인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 후견인입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대리권도 있고 동의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하고 해도 되고 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았다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는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뭘 봐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돼. 가정법원으로부터. 우리 책에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만 가지고는 모를 수도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이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이었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때 보면 배우자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부존재 확인서 발급받으면 돼요. 저도 등록을 신청하려고 가니까 등록관청에서 이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냐. 그건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지 왜 내보고 떼오라고 하냐 이러니까 그런 걸 아직까지 지시받은 게 없대. 그래서 직접 떼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전화하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등록관청에서 그랬는 모양인데 그냥 제가 그 어느 등록관청인지 전화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전화해가지고 안 가져와도 된다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등록관청은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이게 또 떼려면 돈 들어가거든요. 그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내도 돼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확인서. 가정법원에 가서 떼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이면 그냥 지방법원에 가서 떼도 돼요. 아마 인터넷으로 쉬는 시간에 한번 쳐봐요.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또는 확인서 뭐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91페이지.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전부 다 그 참고 표시로 적어놨습니다. 그럼 부부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인 거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인감증명, 요즘은 인감증명이 이게 지문 같은 거 이런 걸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인감증명 떼는데 또는 인감증명보다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지금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본인 자필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이게 지문 인식을 다 하더라고. 인감증명도 본인이 떼려면 지문 갖다 대라 하더라고. 손에. 그래야 인감을 떼주더라고요. 지금 기계로도 발급받을 수 있죠. 혹시 자동 판매기처럼 기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도 기계로 발급받을 수 있죠. 근데 지문 인식이 돼가 남은 건 못 되겠더라고요. 지문이 그 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뗀 게 있으면 확실해요. 인감증명을 남편 걸 부인이 대리인이가 뗄 수도 있잖아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본인이 발급받았는지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 나온다고. 그러면 본인이 발급받은 거면 거의 그는 표현대리가 최소한 성립하겠죠. 근데 대리인이 발급받은 거는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부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그걸 배우자를 못 믿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 떼주지 말라고 신청하면 안 떼주죠. 본인만 하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해주지 말라, 인감 떼주지 말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처분권한 유무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동그라미 10번에 공동소유가 있는데 공유, 합유, 총유입니다. 민법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공유인 경우는 공유 지분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공유물 전체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합유는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판례에 보면 종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넘어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원래 총유도 사용 수익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럼 묘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 수익이 아니라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입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법인 단독 소유입니까? 총유입니까? 뭐예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거는 총유냐고 단독 소유냐고요? 법인. 답은? 뭐예요? 법인 단독 소유죠? 법인 단독 소유. 등기 안 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걸 총유라고 그래요. 등기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도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총유는 그 교회 재산이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거는 총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더라고요. 법인 단독 소유예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법인 별도 법인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 교회나 문중 종중 이런 게 총유인 경우는 교회도 한 200명 밑으로 조그마한 교회만 총유예요. 큰 교회는 다 등기가 돼 있어요.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맨 밑에 거기에 보니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월구가 있다. 표제부에는 표시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공동주택인 경우는 토지 지분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요. 실제 거래 가격도 나타납니다. 갑구에 실제 거래 가격도 기재되고요. 그 다음에 월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나는데 아까 말했지만 가압류, 가등기 이런 거는 월구 봐야 된다. 갑구 봐야 된다. 회당구를 모두 다 봐야 된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면 갑구, 소유권 외의 가압류면 월구 봐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92페이지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이 분묘기지권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8주 만에 끝내요. 지금 5월 6월이 9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 남아서 8주 만에 끝나려면 앞으로 남은 게 2주 2주 남았다고 결석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가면 여기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